안녕하세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시댁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사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학원으로 시작해 20명이 넘는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학원 원장이에요. 지금은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의 삶을 얻기까지 저는 한 번의 결혼과 끔찍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저는 25살 때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고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자 자기 일에 열심인 여자가 보기 좋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서두르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정말 상냥한 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친절은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피임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말고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어요. 요즘 여자들은 자기 몸 생각만 하느라 아이를 늦게 낳는다며 며느리의 첫 번째 의무는 대를 잇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어른이 손주를 기다리셔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아이를 좋아했고 남편과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넘었지만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물었고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차가워진 것 아니냐고 했어요. 학원 일을 줄이고 집에서 몸이나 따뜻하게 만들라고 했고 제가 커피를 마시면 임신도 못하는 사람이 커피부터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손주를 기다려서 그러는 것이니 대충 듣고 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은 괜히 어머니를 자극하면 더 피곤해진다며 늘 피했어요. 아이를 준비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저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본 결과 제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니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검사 결과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는 건강한데 무슨 검사를 하느냐며 괜한 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의지하지 말고 부부가 더 자주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제가 배란일을 계산하고 약을 먹으며 몸을 관리하는 동안 남편은 검사 한 번 받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보니 당장 시험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혼 기간과 제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남편 검사부터 진행하고 필요한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멀쩡하게 생겨서는 임신 하나 못하느냐고 했어요. 시험관 시술은 병원에서 돈을 벌려고 멀쩡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뿐이라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는 아이를 억지로 만들면 건강할 리가 없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어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남편은 어머니 말에도 일리가 있다며 굳이 몸고생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무렵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와 동갑이었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말투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다가왔고 시댁 분위기가 낯설어 긴장된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 나이도 같았고 제가 이 집안에서 겪었던 외로움을 동서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했어요.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과일이며 고기며 좋은 음식만 준비했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파에 방석까지 깔아주며 편히 앉아 있으라고 했고 도련님에게는 아내가 힘들지 않게 집안일을 전부 해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서가 몸조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를 챙길 때마다 반드시 저를 끌어들였어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누구는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며 저를 비교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불편했는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먼저 아이를 가져서 제가 속상할 것 같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괜히 제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대화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임신한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신도 못하는 사람의 기운이 옮으면 부정이 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어서 남들은 다 하는 임신을 못하는 것을 보면 제가 저주받은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동서와 도련님은 놀라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지만 얼굴만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도 어떻게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주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먹지 말고 작은 방에 혼자 상을 차려 들어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동서한테 재수 옮붙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어요. 동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임신한 사람은 입 다물고 몸이나 챙기라며 동서까지 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방 바닥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날 이후 시댁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제 차지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는 임신했으니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면서 청소와 설거지, 음식 준비를 전부 저에게 시켰습니다. 임신을 못하면 일이라도 해서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동서는 계속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매번 말렸어요. 동서가 움직이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부를 부려먹는다며 저를 몰아붙였고 동서에게는 아이 잘못되면 모두 제 책임이라며 겁을 줬습니다. 저는 동서를 보호하려는 마음보다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워 그냥 혼자 일을 했어요. 그러다 명절을 앞두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명절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집에 가서 온종일 일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기다렸다는 듯 화를 냈어요. 누가 저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느냐며 제가 아이를 못 낳아놓고 왜 자기에게 화풀이 하느냐고 했습니다. 임신한 동서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버겁다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가지 않고 쉬고 싶고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남편이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제가 임신을 못하는 걸 자기에게 어쩌라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임신이 안 되는 게 왜 제 탓이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검사까지 받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너무 집착해서 오히려 아이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며 저를 탓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며칠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가 예민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됐다고 하면 어머니는 원래 말이 거친 사람이니 이해하라고 했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는 제가 잘 지내는지 물은 뒤 이번 명절에 시댁에 올 예정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기 싫어도 결국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뜻밖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어요. 한동안 망설이던 동서는 자신이 이미 아이의 성별을 알고 있으며 딸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아들 타령을 했어요. 집안대를 이으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고 임신 소식을 들은 뒤에도 매번 아들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서가 아직 성별을 모른다고 둘러대자 시어머니는 동서가 없는 자리에서도 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딸이면 아이를 못 낳는 큰아들 집에 보내 키우게 하고 동서는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동서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다른 집에 보내겠다고 말한 것도 끔찍했지만 그 아이를 제가 키울 거라고 이미 결정했다는 사실이 더 소름 끼쳤어요. 동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련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형네는 아이가 없으니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동서는 이미 도련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이 집안에서 점점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도구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과 제가 이런 대접을 참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동서는 특히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학원 원장으로 경제력도 있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집안에서 참기만 하느냐고 했어요. 자신이라면 진작 이혼했을 것이고 저 역시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했으면 웬만한 일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은 4년 동안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더 심해졌고 남편은 더 무책임해졌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고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늘 죄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동서 덕분에 이제야 생각이 정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동생네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조카를 키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버린 망상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미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동서의 아이를 데려오는 일을 현실적인 선택지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아이 부모가 허락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나중에 가족끼리 의논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필요하고 동생 부부는 다시 낳으면 되니 모두에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 집안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이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서재에 들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의 서류와 통장 내역, 병원 검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부담한 생활비와 집 수리비, 남편에게 빌려준 돈도 하나씩 확인했어요. 다음 날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부러 늦게 시댁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찍 와서 밭일도 돕고 전도 부치라고 했는데 늦게 와서는 뻔뻔하게 서 있느냐고 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설마 진짜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입에 올리느냐고 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가서 다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이혼하려면 집안 재산은 모두 내놓고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집이고 남편은 결혼할 때 자신의 옷가지와 개인 물건만 들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4년이라 해도 각자 가져온 재산이 명확하고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한 자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병원 기록상 저는 임신에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있고 남편은 지금까지 검사를 거부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 있다면 난임의 책임을 이유로 소송해보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당장 소송을 걸겠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다고 했어요. 저와 제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면 그 역시 기록으로 남겨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바라봤어요. 동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누구에게도 아이를 빼앗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어요. 남편은 자신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겠다고도 했고 병원 검사도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외면했던 사람, 저를 임신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 사람, 동생의 아이를 빼앗아 키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사람과 다시 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소송까지 가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웠는지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5년 동안 학원 강의와 운영에만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선생님으로 시작했던 작은 학원이었지만 수업을 늘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모으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어느새 20명이 넘는 선생님이 함께 일하는 학원이 되었고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갑내기 선생님과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은 제가 바쁜 날이면 말없이 수업 자료를 정리해줬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기보다 충분히 쉴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간 뒤 결혼했고
놀랍게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임신을 했어요.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쁘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들었던 모든 모욕이 떠올랐어요. 임신도 못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는 어느덧 3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낯익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한참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알아봤어요. 바로 전 동서였습니다. 동서의 곁에는 돌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혹시 둘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둘째는 맞지만 전 남편의 아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동서는 제가 이혼한 지 6개월 정도 뒤 자신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딸을 낳은 뒤 시어머니가 구박을 시작했고 매일같이 아들을 다시 낳으라고 닥달했다고 해요. 제가 집을 나간 뒤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화풀이가 동서에게 향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의 얼굴이 도련님을 닮지 않았다며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고 친자 관계가 확인되자 그 결과를 증거로 삼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련님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뿐이라고 했지만 동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해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저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동서에게 고마웠어요. 명절 일주일 전 동서가 전화를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같은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고 나이도 같으니 형님과 동서가 아니라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동서는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자주 만나게 됐고 지금은 서로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이해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집안에서 보낸 4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겪으며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욕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함부로 상처 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가져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주받은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모르고 며느리와 아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그 집안의 뒤틀린 마음이야말로 스스로 만들어낸 저주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야 아이도 사랑도 제 인생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참고 버티는 것이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것이 나 자신과 앞으로 만날 행복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이기 전에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연 사연 라디오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고 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